고요한 심해, 작은 거인의 이야기. 그걸 세워보시지. 제대로 작동은 하는 건가?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축축한 습기를 가득 머금은 거대한 실내 훈련장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금발의 미군 여성 교관이 내뱉은 말이었다. 눈부신 수영복 차림의 그녀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좋기 작은 동양인 남자를 오만한 시선으로 훑어내리고 있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말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근육질의 거대한 미군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굽석거리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과 단단한 벽에 부딪히며 훈련장을 더욱 소란스럽게 채웠다. 조롱의 한가운데 선작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의 박이삭 대위였다. 그의 눈은 그저 눈앞의 거대한 훈련장 풀의 물처럼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 오만했던 여성 교관은 바로 그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고 그녀가 작동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 무시했던 그 작은 남자는 마치 바다 그 자체가 된 것처럼 유유히 수면 위에 떠있게 될 터였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박이삭 대위가 이곳 최첨단 한미연합해상훈련시설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였다. 진해의 거대한 군항에 위치한 이 기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해상 침투 및 대테러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른 아침 6시, 낡은 택시 한 대가 기지 정문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평범한 검은색 훈련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신장 169cm, 마른 체격에 29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묵한 인상을 가진 남자. 그가 바로 박이삭 대위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더플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연합특수전 해상훈련센터라는 거대한 간판을 올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세계 최강 부대 중 하나인 UDTCA에서 파견된 교류 대원이라기보다는 그저 동네 시민 수영장에 등록하러 온 대학생처럼 보였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미군 헌병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실소를 참지 못했다. 한미합동 특수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러 온 대한민국 정예요원이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렸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건물 내부, 이삭의 눈앞에 거대한 실내 훈련장이 펼쳐졌다. 올림픽 규격보다도 2배는 크고 수십 5m가 넘는 거대한 수조였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0여 명의 미군 대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신장이 185cm를 훌쩍 넘는 거구들이었다. 근육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수영복을 입은 흑인 대원들, 날카로운 눈매의 백인 대원들, 그들 사이를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은 마치 거인들 사이에 잘못 들어온 소년처럼 이질적이었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의 말랐지만 잔근육으로 다부진 몸이 드러났다. 하지만 주위의 거대한 미군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볼품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신장 195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흑인 대원 마커스, 타이탄 콜먼 중사가 이삭을 발견했다. 그의 가슴에는 미 해군 네이비실의 상징인 삼지창 문신이 선명했다. 어이 꼬마, 여긴 어른들이 노는 물이야.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삭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마커스는 이삭보다 25cm 이상 컸다. 주위의 백인 대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든 시선이 이삭에게 집중되었다. 동물원의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187cm의 백인 대원, 카일 와이퍼 젠슨 중사가 이삭의 주위를 뱅뱅 돌며 비아냥거렸다. 이 친구가 한국 UDT에서 온 교류 대원이라고? 진짜야? 이게 한국 특수부대의 수준인가?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멸이 듬뿍 담긴 웃음이었다. 그때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에블린, 이브 포스터 대위. 이 훈련센터의 수중 전투 전문 교관. 갓 27살인 그녀는 신장 176cm에 군살 없는 다부진 몸매를 자랑했다. 수영복 차림의 그녀가 이삭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에블린은 이삭의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삭보다 7cm나 컸다. 정말 귀엽네. 그녀가 이삭의 어깨를 톡톡 쳤다. 마치 작은 강아지를 다루듯이. 아시아 남자들은 정말 작구나. 특히 한국 남자들은. 주위의 대원들이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다. 이삭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두 손만이 저도 모르게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에블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에 악의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한국 특수부대는 이 정도 수준인가? 우리 네이비실에 비하면.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이삭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려나? 마커스가 끼어들었다. 그렇지. 우리 실의 여교관님이 저 친구보다 훨씬 강할걸. 또 한 번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에블린이 이삭에 가는 팔뚝을 손가락으로 툭 찔렀다. 이런 팔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녀의 시선이 이삭의 온몸을 핥았다.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내 아이를 낳아줄 수도 있는데 그거 제대로 작동은 하는 건가? 순간 훈련장 안에 모든 소음이 떠섰다.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빛이 아까보다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에블린은 멈추지 않고 도발을 계속했다. 듣자 하니 한국에서는 작은 고추가 맵다던데. 그때 훈련장 저편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전원 집합. 이 훈련센터의 총책임자인 로버트 아이언손 대령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군인인 손 대령이 모든 대원들을 풀사이드로 불러 모았다. 모든 대원들이 풀 가장자리에 일렬로 늘어섰다. 이삭도 그 대열의 맨 끝에 섰다. 다른 대원들과의 신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어른들 틈에 중학생이 끼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 대령은 이삭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한국 UDT에서 보낸 정예 요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왜소해 보였다. 이름은 박이삭 대위입니다. 영어는 할 줄 아나? 조금 합니다. 이삭의 발음은 약간 어눌했다. 손 대령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에블린이 대령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대령님, 저 친구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합동훈련이 가능할까요? 손 대령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프로그램이었다. 일단 해보도록 하지. 그는 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첫 훈련은 기본 수영 지구력 측정이다. 30분간 쉬지 않고 이 풀을 왕복한다. 실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모든 대원들이 출발선에 섰다. 이삭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양옆에는 거대한 미군 대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작은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다. 에블린은 이삭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10분도 못 버틸걸. 출발 신호가 울리자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거대한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나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물속에 들어간 이삭은 육지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물살을 갈랐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나도록 이삭은 여전히 묵묵히 물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조금도 숨이 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체구의 미군 대원들이 하나둘 지친 기색을 보이며 풀 가장자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수중에서의 지구력은 또 다른 문제였다. 25분이 지났을 때 풀 속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은 이삭과 몇 명의 베테랑 교관들 뿐이었다. 에블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분명 몇 분 안에 탈락하리라 생각했던 이삭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헤엄치고 있었다. 30분이 되었을 때 끝까지 남은 것은 이삭과 마커스 그리고 2명의 베테랑 교관뿐이었다. 하지만 마커스와 교관들은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움직임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반면 이삭은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제 막 수영을 시작한 사람처럼. 손 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언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에블린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고작
수영 좀 잘한다고 뭐가 달라져.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수중 전투 훈련에서 저 작은 동양인이 얼마나 비참한 꼴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바다를 닮은 이삭의 그 고요한 눈빛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를. 그날 밤 이삭은 숙소동 구석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다른 미군 대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맥주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지만 그는 초대받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그의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다음 날 아침 7시 본격적인 수중 훈련이 시작되었다. 손 대령이 모든 대원들을 풀 앞에 집결시켰다. 오늘 훈련은 수중에서 5분간 숨을 참고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다. 네이비실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손 대령의 엄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제의 수영은 단순한 워밍업에 불과했다. 오늘부터가 진짜 훈련이다. 에블린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오늘 훈련 지도는 그녀가 담당이었다. 수중 전투 전문 교관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다. 수심 5m 지점에 목표물이 있다. 숨을 참고 잠수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도록 제한 시간은 없다. 다만 너희들의 한계를 보겠다. 그녀의 시선이 박이삭 대위에게 잠시 머물렀다. 만약 못하겠으면 미리 포기해도 좋다. 모두 앞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말이지. 주위의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다시 처척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삭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조용했다. 첫 번째 순서는 마커스 타이탄 콜먼 중사였다. 거구의 흑인 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5m 깊이까지 잠수해 목표물을 타격하고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10초. 훌륭해. 에블린이 박수를 쳤다. 두 번째는 카일 와이퍼 젠슨 중사. 백인 대원 역시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3분 20초의 기록이었다. 잇따라 다른 대원들이 도전했다. 모두 네이비실 대원답게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평균 4분 이내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박이삭 대위였다. 자, 우리의 특별한 손님 차례로군. 에블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다. 혹시 물이 무섭거나 한 건 아니겠지? 대원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이삭은 풀 가장자리에 섰다. 그의 작은 체구가 더욱 왜소해 보였다. 에블린이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듣자 하니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보다 폐활량이 작다던데 사실인가? 일부는 버틸 수 있으려나? 마커스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삭은 대답 대신 수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깊고 푸른 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었다. 그러나 이삭이 들어간 직후의 수면은 이상할 정도로 금세 고요해졌다. 수면 아래로 사라진 이삭. 모두가 손목시계의 스톱워치를 누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1분이 지났다. 아직 이삭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슬슬 목표물을 타격하고 올라올 준비를 하겠지. 대원들은 생각했다. 2분이 지났다. 여전히 수면은 고요했다. 3분이 지났다. 네이비실 대원들의 평균 기록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에블린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뭐야, 아직이야? 4분이 지났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숨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시간이었다.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어이,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설마 물속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5분이 지났다. 이제 모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무리 네이비실이라도 특별한 장비 없이 5분간 물속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구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카일 젠슨이 물에 뛰어들려는 자세를 취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푸하 하는 소리와 함께 수면 위로 이삭의 머리가 조용히 솟아올랐다. 마치 잠수함이 부상하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는 조금도 숨이 차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풀 가장자리까지 헤엄쳐 왔다. 호흡조차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끝났습니다.
이삭의 낮은 목소리였다. 쏜 대령이 자신의 스톱워치를 확인했다. 7분 30초. 다른 네이비실 대원들보다 2배 가까운 시간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쏜 대령이 수중 카메라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모니터에 비친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삭은 목표물 타격 후에도 바로 올라오지 않고 한참 동안 물속에서 유유히 유영하고 있었다. 마치 수중 산책이라도 즐기는 사람처럼. 에블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됐어.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해봐. 그녀가 도전적으로 외쳤다.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겠지. 이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도전. 이번에는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이삭이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러갔다. 이번에는 무려 8분이 지나서야 이삭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전히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여유로워 보였다. 풀사이드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대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커스가 중얼거렸다. 저 자식, 대체 정체가 뭐야? 에블린 역시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래, 잠수 좀 잘한다고 뭐가 달라져? 진짜 전투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녀는 여전히 이삭을 무시했다.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과 실전 전투 능력은 별개라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대원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분명 저 동양인은 무언가 보통이 아니었다. 쏜 대령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잠수 능력은 본 적이 없었다. 박대위, 쏜 대령이 물었다. 혹시 어디서 잠수를 전문적으로 배웠나?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이삭의 짧은 대답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었다. 바다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이삭은 여전히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에블린이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한국 바다가 뭐 그리 특별하다고. 그녀는 아직 이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분위기는 미묘했다. 이삭은 여전히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대원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무시가 아니라 무언가 기이한 존재를 대하는 듯한 거리감이었다. 에블린이 몇몇 대원들과 함께 이삭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어이, 꼬마, 잠수는 좀 하는 모양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말했듯이 진짜 중요한 건 실전이야. 내일부터는 완전 무장 수중 전투 훈련이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여유로울 수 있을까? 이삭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에블린은 여전히 이삭의 능력이 운이거나 그저 잠수 하나만 잘하는 기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삭은 다른 대원들보다 먼저 일어나 훈련장 풀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한 수면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삭이 돌아보았다. 쏜 대령이었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긴장했나? 이삭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물이 좋아서입니다. 쏜 대령은 물이 좋다는 그 표현이 참으로 기묘하다고 생각했다. 7시, 모든 대원들이 다시 집합했다. 오늘은 무장 수중 전투 훈련,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에블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좋아, 오늘은 진짜 네이비 실다운 훈련을 해보지. 그녀가 이삭을 힐끗 보았다. 수중에서 훈련용 나이프를 이용한 1대1 격투를 실시한다. 상대를 제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주위 대원들 사이에서 긴장된 웅성거림이 일었다. 무장 수중 전투는 네이비실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 기술에 속했다. 파트너를 정해 1대1로 대결한다. 에블린의 시선이 이삭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박이삭 대위, 자네는 나와 함께 시범을 보이도록. 순간 훈련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교관인 에블린이 직접 나선다는 의미였다. 마커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위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 친구 어제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잠수 좀 길게 했다고? 에블린이 코웃음을 쳤다. 실전은 완전히 달라. 저 친구가 물속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녀는 여전히 이삭을 얕보고 있었다. 전문 교관인 자신과 저렇게 왜소한 아시아인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두 사람이 수영복 위에 전투용 장비를 착용했다. 수중용 훈련, 나이프와 최소한의 보호 장비였다. 장비를 착용한 에블린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176cm의 다부진 근육질 몸매가 훈련복 위로도 드러났다. 복근과 어깨 근육이 그녀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듯했다. 반면 이삭은 여전히 작고 왜소해 보였다. 장비를 착용하니 오히려 더 볼품없어 보였다. 자, 준비됐나? 에블린이 도발적으로 물었다. 무서우면 지금 포기해도 좋아. 이삭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이 풀에 들어섰다. 훈련이 진행될 구역의 수심은 3m, 충분히 깊은 물이었다. 쏜 대령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물속으로 잠수했다. 에블린은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돌진했다. 수중 전투의 기본은 선제 공격과 빠른 제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력과 스피드로 순식간에 이삭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삭이 마치 물뱀처럼 혹은 한 마리의 돌고래처럼 에블린의 공격을 피해냈다.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저 물의 흐름을 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뭐지? 에블린이 당황하며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나이프가 이삭의 복부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이삭은 그곳에 없었다. 마치 물에 녹아든 것처럼 사라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나타났다. 수면 위에서 지켜보던 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움직임이 인간이 아니야. 에블린은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네이비실 대원들과 수중 훈련을 해왔지만 이런 상대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가 더욱 거칠게 나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이삭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오히려 이삭은 에블린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는 듯했다. 마치 물속에서 태어난 존재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2분이 지났다. 에블린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물속에서의 격렬한 움직임은 산소를 급격히 소모시켰다. 3분이 지났다. 그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반면 이삭은 여전히 여유가 넘쳤다.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다. 4분이 지났을 때 결국 에블린이 먼저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헉, 헉,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풀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잠깐, 휴식. 그녀는 겨우 말을 쥐어짰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다. 올라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블린이 물 위로 나온 뒤에도 5분이 더 지나서야 이삭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역시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훈련장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쏜 대령은 할 말을 잃었다. 30년 군 경력 중 이런 수중 기동 능력은 처음 보았다. 마커스가 중얼거렸다. 저건 인간이 맞는 건가? 다른 대원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전문 교관인 에블린이 그것도 수중 전투에서 어린애 다루듯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에블린은 물가에서 숨을 헐떡이며 이삭을 노려보았다.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다시 해. 그녀가 무리하게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 그러나 쏜 대령이 그녀를 만류했다. 충분하다. 포스터 대위. 오늘은 여기까지. 에블린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전문 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대체 저 친구 정체가 뭡니까? 카일 젠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삭은 물에서 올라와 묵묵히 장비를 정리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쏜 대령이 이삭에게 다가갔다. 박 대위,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지? 물에서 배웠습니다. 여전히 짧은 대답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었다. 바다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점심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대원들이 이삭을 보는 시선에는 경멸 대신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에블린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자존심이 무너진 채였다.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이삭에게 다가왔다. 저 정말 한국에서 온 거 맞나? 이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국군은 다 자네처럼 훈련하나? 글쎄요. 이삭의 애매한 대답이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되었다. 분명 평범한 군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삭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삭을 꼬마라고 부르며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의 수중 격투 훈련 이후 훈련장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막이라도 씌운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이삭 대위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나 비웃음은 사라졌다. 마커스나 카일 같은 거구의 대원들은 이제 그와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거나 애써 다른 곳을 보며 못 본 척 지나갔다. 경멸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자신들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데서 오는 불쾌한 침묵이었다. 이삭은 여전히 혼자였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고립되었다. 이전의 고립이 무시해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의 고립은 그들이 스스로 그은 경계선 때문이었다. 식당에서도 그의 테이블 반경 수미터 안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마치 그가 풍기는 공기마저 다른 것처럼 미군 대원들은 그들끼리만 똘똘 뭉쳐 속삭였다. 대체 정체가 뭐야? 저건 훈련이 아니라 마술이야. 아시아에 무슨 비밀 무술이라도 쓰는 거 아닐까? 따위의 억측만이 난무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단연 에블린 이브 포스터 대위였다. 그녀는 그날의 굴욕적인 패배를 되새김질했다. 전문 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몇 번이고 한밤중에 홀로 훈련장 풀을 찾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이삭의 그 물뱀 같았던 움직임을 흉내내보려 애썼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원이 아니었다. 이삭은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하나가 되는 듯했다. 자신이 물을 밀어내고 나아가려 할 때 그는 물이 자신을 밀어주게 만들었다. 대체 어떻게? 그녀는 수면을 치며 좌절했다. 자신이 수년간 네이비실에서 갈고 닦은 모든 수중 전투 기술이 저 작은 남자 앞에서는 어린애 물장난처럼 무력했다. 그녀는 분노와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 합동훈련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다. 그동안 이어진 소화기 사격, 수중 장애물 돌파, 은밀 침투 같은 자잘한 훈련들에서도 이삭은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최고 기록을 내기 위해 안달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최고 수준이거나 아예 측정 방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준이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로버트 아이언손 대령 역시 이 기묘한 한국군 장교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의 수중 격투 직후 그는 즉시 대한민국 해군에 있는 자신의 카운터파트에게 보안 통신을 넣었다. 박이삭 대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극히 원론적이고 정중한 거절이었다. 손 대령님, 박 대위는 우리 UDT의 최고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번 교류 훈련이 양국 간의 우호와 전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그를 신뢰해 주십시오. 신뢰? 손 대령은 씁쓸하게 웃었다. 신뢰 이전에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삭의 공식 인사 파일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모든 훈련 과정에서 최우수 등급, 하지만 그 흔한 야전 경험이나 파병 기록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파일은 기이할 정도로 얇았다. 이는 오히려 그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해왔다는 반증일 수도 있었다. 손 대령은 이 교류 훈련의 목적이 단순한 우호 증진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종합 훈련의 날이 밝았다. 새벽 5시
모든 훈련생들이 브리핑실에 집결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쏜 대령이 연단에 섰고 거대한 스크린에 남해안의 위성 지도가 떠올랐다. 제군, 지금부터 마지막 종합훈련인 작전명 트라이던트 퓨리를 브리핑한다. 대령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훈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남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현재는 가동을 멈춘 대규모 해상가스 시추시설을 가상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점거했다. 스크린에 거대한 해상 구조물의 사진이 나타났다. 바다 위에 솟아있는 강철의 요새였다. 테러 조직의 규모는 12명. 그들은 훈련센터의 전문 대항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무장 상태다. 또한 그들은 시추시설의 민간인 관리 요원 수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 제군의 임무는 세 가지다. 첫째, 시설에 침투한다. 둘째, 모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한다. 셋째, 모든 테러리스트를 제압하고 시설을 탈환한다. 훈련생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측정이 아니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하는 실전 상황이었다. 임무 수행을 위해 훈련생들을 3개의 팀으로 나눈다. 쏜 대령이 명단을 보기 시작했다. 알파팀. 팀장은 마커스 타이탄 콜먼 중사, 카일, 와이퍼 젠슨 중사를 포함 총 6명. 마커스가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들은 네이비실의 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이견 없는 최강의 팀이었다. 브라보 팀. 팀장은 에블린 이브 포스터 대위, 총 5명. 에블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례했다. 그녀의 팀 역시 훈련소의 교관들과 성적이 우수한 대원들로 구성된 막강한 전력이었다. 그리고 찰리팀, 모든 시선이 쏜 대령의 입으로 향했다. 찰리팀에 누가 배속되느냐에 따라 임무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었다. 팀장, 박이삭 대위, 브리핑실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훈련생들이 박이삭의 이름 뒤에 이어질 다른 팀원들의 이름을 기다렸다. 하지만 쏜 대령은 명단을 덮었다. 이상이다. 네? 마커스가 참지 못하고 반문했다. 대령님, 잘못 들었습니다. 찰리팀은 박대위 한 명입니까? 그렇다. 찰리팀은 원맨 엘리먼트, 1인 부대다. 브리핑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뭐라고? 이건 미친 짓이야. 혼자서 저 철옹성을 뚫으라고? 장난하는 건가? 마커스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대령님,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자살 임무입니다. 저 친구가 아무리 대단해도 훈련받은 12명의 대항군이 지키는 요새에 혼자 들어가라는 것은 카일 젠슨 역시 거들었다. 이게 무슨 벌칙 게임입니까? 아니면 그냥 쇼를 하자는 겁니까? 저 꼬마가 우리 앞에서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라면 앉아. 젠슨 중사. 쏜 대령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때 에블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인지 동정인지 모를 감정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령님, 저 역시 이 결정에 항의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구보다 이삭을 모욕했던 그녀가 항의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박대위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12명의 무장한 적과 복잡한 구조물을 상대로 혼자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를 실패하도록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이삭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일지도 몰랐다. 자신이 완패했던 상대가 이렇게 어이없고 불공평한 임무를 받고 당연하다는 듯이 실패해버린다면 그에게 이기지 못했던 자신은 대체 뭐가 되는가? 쏜 대령은 에블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이삭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연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대위, 쏜 대령이 물었다. 에블린 대위의 항의를 들었을 것이다.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지. 원한다면 브라보 팀에 배속되어 에블린 대위 지휘하에 임무를 수행해도 좋다. 브리핑실의 모든 숨결이 부섰다. 이제 모든 것은 이삭의 대답에 달려 있었다.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이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이 쏜 대령과 마주쳤다. 괜찮습니다. 그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브리핑실을 울렸다. 혼자 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커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에블린은 차갑게 식어가는 절망감을 느꼈다. 저것은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다. 훈련 개시 시각은 다음날 새벽 2시, 달빛 없는 암야였다. 남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소금 바람이 제법 거칠게 불어왔다. 출격 준비를 하는 부두는 분주함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완전 군장 상태였다. 야간 투시경이 달린 방탄 헬멧, 방탄조끼,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 단총, 각종 폭파 장비와 통신 장비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6명씩 탑승한 두 척의 고속 침투정은 낮은 엔진음을 울리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마커스는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우리는 정면이다. 남쪽 계단을 통해 가장 빠르고 시끄럽게 진입한다. 대항군 놈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게 목표다. 에블린 역시 브라보 팀원들을 독려했다. 알파가 소란을 피우는 동안 우리는 서쪽에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조용하고 신속한 내부 진입이 최우선이다. 그들의 작전은 전형적인 네이비실의 방식, 즉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를 이용한 충격과 공포 전술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두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찰리팀, 즉 박이삭 대위가 서 있었다. 그의 장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소했다. 그는 방탄 헬멧이나 방탄 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잠수복 위에 최소한의 장비가 달린 하네스가 전부였다. 등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폐쇄회로 순환식 제호흡기가 달려 있었고 허리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파우치 하나와 훈련용 고무 나이프 그리고 훈련용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다. 그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점검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같았다. 에블린은 자신의 보트에 오르기 전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강철 요새를 상대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저 얇은 잠수복 한 벌로 시린 밤바다와 무장한 12명의 적을 상대하겠다는 건가? 그녀는 차라리 그가 오만함에 미쳐버렸기를 바랐다. 전팀 출격 준비. 쏜 대령의 목소리가 무선을 통해 울렸다. 작전 개시. 부르릉. 두 척의 고속 침투정이 포효하듯 엔진음을 높이며 검은 파도를 갈랐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에블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이삭이 있던 부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삭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가 물에 뛰어드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기지 내부에 마련된 지휘 통제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환했다. 쏜 대령과 교관들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시추시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드론이 전송하는 열상 카메라 영상, 그리고 알파와 브라보 팀원들의 헬멧 캠 영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작전 개시 20분 후 알파팀, 목표물 접근. 알파팀의 보트가 시추시설의 거대한 강철 다리에 부딪힐 듯이 접근했다. 마커스와 팀원들이 신속하게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탕, 타타탕. 그들이 하부 갑판에 발을 내디딘 순간 매복하고 있던 대항군의 맹렬한 총격이 쏟아졌다. 공포탄이었지만 그 소리와 섬광은 실전과 다름없었다. 저기다, 저기, 엄폐해. 마커스의 고함과 함께 알파팀은 즉각 응사하며 거대한 구조물을 등지고 몸을 숨겼다. 시추시설 남쪽은 순식간에 요란한 총격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브라보팀, 진입 시도. 그 시각 에블린이 이끄는 브라보팀은 반대편 서쪽의 파이프라인에 접근했다. 알파팀이 유발한 소란 덕분에 그들은 비교적 조용히 등반 장비를 이용해 수직 파이프를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중층 갑판에서 순찰 중이던 대항군에게 발각되어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졌다. 지휘 통제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알파, 우측의 적이다. 브라보, 2층에서 교전 중, 지원 필요. 1시간이 지났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막대한 가상 피해를 입어가며 겨우 하부 갑판과 중층 갑판 일부를 확보했지만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통제실과 상부 거주 구역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항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그때 통제실의 한 오퍼레이터가 쏜 대령에게 보고했다. 대령님, 찰리팀의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추적이 끊겼거나 혹은 임무 실패로 간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쏜 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결국 무리였나. 난간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에블린 역시 이따금 어두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그 녀석,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나? 아니면 벌써 잡혔나? 한 가닥 씁쓸함이 밀려왔다. 작전 개시 후 1시간 45분이 지났을 때였다. 알파와 브라보가 연합하여 중앙 통제실로 이어지는 주 출입구를 폭파하기 위해 C사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다. 잠깐만요. 통제실의 오퍼레이터가 비명처럼 외쳤다. 대령님, 14번 브라보 카메라입니다. 저게 뭡니까? 쏜 대령의 시선이 14번 브라보 카메라 영상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추시설의 심장부, 바로 중앙통제실 내부였다. 인질 구출의 최종 목표 지점인 그곳에는 가상 테러리스트의 리더와 그의 부하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전투복 센서가 사망을 의미하는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인질로 설정된 마네킹들이 방구석에 온전하게 모여 있었다. 대체 어떻게? 그 순간 화면 안으로 한 인형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대항군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헬멧을 벗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박이삭 대위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모습이 방금 전 칠흑 같은 밤바다를 뚫고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쳐 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라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삭은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중앙 통제 패널로 걸어갔다. 쏜 대령과 오퍼레이터들이 경악했다.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어떻게? 이삭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시추시설 전체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설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녹음된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훈련 종료. 주 출입구 앞에서 폭파 스위치를 누르려던 마커스와 에블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야? 누가 훈련 종료를 불렀어? 에블린이 헬멧 마이크에 대고 고함쳤다. 통제실. 여기는 브라셔 리더. 훈련 종료를 요청한 적 없다. 우리는 아직 교전 중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휘 통제실에 쏜 대령은 마이크를 쥔 채 모니터 속의 이삭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삭은 통제실 내부의 카메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리고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찰리팀, 박이삭 대위. 인질 구출 및 목표 확보 완료.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튿날 기지로 돌아오는 수송 헬기 내부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의 대원들은 지쳐 있었고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2시간 이상을 싸우고 막대한 가상 피해 끝에 겨우 문 하나를 열려고 한 순간 훈련은 끝나버렸다. 그들이 목숨 걸고 차지하려 했던 성의 주인은 이미 어느 틈엔가 옥좌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맞은편에 이삭이 앉아 있었다. 그는 대항군의 헬기를 노획해 가장 먼저 기지로 복귀했고 지금은 평가 보고를 위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감정에 동요 하나 없는 표정으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미군 대원들의 패배감을 더욱 신랄하게 파고들었다. 브리핑실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모든 훈련생과 교관들, 그리고 쏜 대령이 자리에 앉았다. 에블린과 마커스, 카일은 맨 앞줄에 앉아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했다. 지금부터 작전명 트라이던트 퓨리의 결과 보고를 시작한다. 쏜 대령의 목소리에도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먼저 알파팀과 브라보팀, 스크린에 그들의 헬멧캠 영상이 분할되어 재생되었다. 요란한 총성, 혼란스러운 고함, 곳곳에서 터지는 섬광탄. 그것은 분명 격렬한 전투였지만 동시에 대항군이 의도한 함정에 정확히 걸어 들어간 모습이기도 했다. 시끄럽고 예측 가능했으며 정확히 적이 원하는 방식의 전투였다. 제군은 용감했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했다. 사상자 비율은 처참하다. 마커스와 에블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찰리팀, 쏜 대령이 화면을 전환했다. 스크린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검은 화면만 떠 있었다. 작전 개시 후 1시간 47분간 박대위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우리는 그를 완전히 놓쳤다. 그리고 그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시추 시설의 거대한 수중 지지대 기둥을 비추는 심해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대항군조차 그 존재를 잊고 있었던 예비 영상이었다. 이것이 찰리팀의 침투 경로다. 화면이 확대되자 수면에서 10m 아래 거대한 기둥 측면에 붙어있는 직경 50cm 정도의 작은 배수관 입구가 보였다. 이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밸러스트 탱크의 배수관이다. 우리는 이곳을 침투 경로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입구는 녹슨 쇠창살로 막혀있고 설령 열었다 해도 이 좁은 관은 내부의 건조한 예비 통로까지 수평으로 300m 이상 이어진다. 브리핑실 곳곳에서 억눌린 탄식과 경악이 새어나왔다. 말도 안 돼. 저길 통과했다고? 저 좁은 관을 300m나? 숨은 어떻게 쉬었지? 제호흡기를 메고 저길 통과할 수는 없어. 쏜 대령이 이삭을 바라보았다. 박대위 설명해보게. 이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고합니다. 제호흡기 부피가 커서 관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뭐라고? 제호흡기를 해체해서 방수팩에 넣어 끌고 갔습니다. 관 내부는 물이 완전히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단에 약간의 공기층이 있었습니다. 다만 유독 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호흡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잠수 전 충분히 호흡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환기구를 통과할 때까지 약 15분간 호흡을 참았습니다. 15분. 에블린은 숨이 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예비 통로 진입 후 대항군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보초 한 명을 제압하고 그의 무기와 무전기, 아이디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저는 마커스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잠깐, 제압했다고? 그리고 갈아입었다고? 그게 전부인가? 12명의 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유령처럼 돌아다녔다는 건가? 이삭이 마커스를 조용히 응시했다. 전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투입니다, 중사님. 그의 차분한 대답에 마커스는 할 말을 잃었다. 대항군들은 모두 외부의 총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설 관리자 혹은 관계자처럼 걸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통제실에 도달하기까지 그는 내부 통신망의 예비 통로를 이용해 반대편 갑판에 가스 누출 경보를 울렸다고 했다. 통제실을 지키던 주 병력이 그곳으로 달려간 사이 그는 남은 최소 인원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통제실을 장악했다. 그 모든 일이 단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에블린은 2시간 넘게 싸웠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야.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쏜 대령을 향해 소리쳤다. 대령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 훈련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대체 정체가 뭡니까? 브리핑실의 모든 시선이 이삭에게 향했다. 쏜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미 이삭이 복귀한 직후 워싱턴의 국방부를 통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최고위 라인을 압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소한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박대위, 이제는 자네가 직접 소개할 때가 온 것 같군. 내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이삭은 천천히 브리핑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압도했던 미군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그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대테러 특수임무대 소속 박이삭 대위입니다. 대테러 특수임무대. UDTCL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부대의 이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몇몇 정보 담당 교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이비실 대원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에블린이 중얼거렸다. 잠깐,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인질 구출 전문이잖아. 맞습니다. 이삭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당신은 네이비실의 상대가 아니었어. 당신은 델타포스나 우리로 치면 대북으로 DEVGR 유언이었다는 거야? 이삭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그저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등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커스는 자신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꼬마, 작동도 안 하는 놈이라 불렀던 상대가 세계가 인정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의 엘리트였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찔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걸. 제 이름은 박이삭 대위입니다. 이삭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다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평온한 대답이 어떤 욕설보다도 더 아프게 마커스의 자존심을 찔렀다. 에블린은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풀에서의 그 모든 일들, 그 잠수 능력, 그리고 나를 압도했던 그 기술, 전부 진짜였던 거네. 운이 아니었어. 이삭이 처음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에블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브리핑실의 공기 전체를 짓눌렀다. 물은 저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속이지 않습니다. 브리핑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대테러 특수임무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소수의 교관들과 정보 장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UDTCL, 대테러, 특수임무대는 단순한 부대 명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창, 국가급 대테러 임무의 마지막 보루를 의미했다. 에블린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무지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 부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시아권 최강의 대테러 부대, 인질 구출과 요인 암살,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유령들. 그들은 미군의 델타포스나 해군의 최정예 특수전 개발단, 대북으로 DEVGRU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 자체가 1급 비밀인 부대였다. 자신이 꼬마라고 불렀던 남자, 작동도 안 할 것이라며 모욕까지 줬던 그 남자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에블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첫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떠올렸다. 나를 이길 수 있다면 내 아이를 낳아줄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모욕을 넘어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보였던 고요함은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난 아이의 발길질을 묵묵히 지켜보는 어른의 인내심이었다. 마커스와 카일의 표정은 더욱 비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네이비실의 자존심 하나로 저 작은 남자를 짐승 취급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자신들이야말로 거대한 산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커스는 자신이 했던 말, 여긴 어른들이 노는 물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정작 어른은 저기 서 있었고 자신은 물가에서 떼를 쓰는 아이였다. 쏜 대령은 이 충격적인 정적을 깨야만 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이삭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내가 한국 해군 측에 자네의 추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처음에는 그저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지. 하지만 오늘 아침 자네가 저 요새를 유령처럼 장악한 직후 나의 오랜 친구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성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하더군. 아연, 자네 지금 UDT 특임대를 데리고 있군. 다치게 하지 말게. 그 친구는 우리 모두의 보물이라고. 쏜 대령이 스크린을 전환했다. 이번에 비친 것은 이삭의 깨끗했던 인사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훈장과 표창장 목록이었다. 브리핑실 안에 모든 미군 장교들이 숨을 삼켰다. 저것들은 에블린은 군인 가문 출신이라 각국의 훈장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저건 충무 무공훈장, 저건 1급 국방공로장, 잠깐 부대 표창이 7개, 대령이 대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공훈장. 이것들은 그저 훈련에서 1등했다고 주어지는 메달이 아니다. 이것들은 전투에서 목숨을 건 실전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평생 군 생활을 해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것들이지. 그는 목록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었다. 기록의 대부분은 여전히 비밀에 묶여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공개가 허용되었지. 수년 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상선 구출 작전. 그는 팀의 최선도에서 총알이 쏟아지는 선교에 진입해 단신으로 선장을 구출하고 해적 3명을 제압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수년 전 동남아시아의 한 정글 비밀리에 억류된 아군 정보 요원 구출 작전. 그는 3일 밤낮을 우림 속에서 잠복한 끝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요원과 함께 탈출했다. 적은 다음 날 아침까지 요원이 사라진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 중동의 한 분쟁 지역 아군 연합부대가 고립되었을 때 그는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부상자들을 이끌고 아군 진영으로 복귀했다. 그의 전투복에는 적의 총탄 자국이 6개나 발견되었다. 본인은 찰과상 하나 입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말이야. 에블린은 이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녀가 풀에서 팔뚝을 톡톡 치며 이런 팔로 뭘 할 수 있냐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지난 수년간 그녀가 평생 겪을 실전보다도 더 많은 지옥을 헤쳐온 괴물이었다. 자신들이 풀에서 했던 훈련은 그에게는 정말로 워밍업 수준도 안 되는 물장난이었던 것이다. 마커스가 마침내 무너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훈련이 당신에게는 그저 애들 장난이었던 겁니까? 우리는 당신 앞에서 원숭이 재주를 부린 셈인가? 모든 시선이 다시 이삭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길고 진심이 담긴 말을 꺼냈다. 아닙니다, 마커스 중사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브리핑실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켰다. 미 해군 특수부대의 전술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체계적인 지휘 통제와 압도적인 화력 운용은 우리 대테러 특임대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팀워크. 여러분이 보여준 팀워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서로를 엄호하며 저 철문을 따려고 했던 모습은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혼자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의 겸손한 대답은 그러나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단검이 되어 미군 대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팀워크를 배우러 왔다고 말했다. 이는 반대로 그 외의 모든 것, 즉 개인의 전투력, 잠수 능력, 침투 기술, 담력에 있어서는 이미 자신들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이삭이 자신들을 배우기 위해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들은 그를 평가하고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그가 진짜 교관이었고 그들은 모두 그의 시험대 위에 오른 훈련생에 불과했다. 브리핑이 끝났다.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듯 조용히 브리핑실을 나갔다. 아무도 이삭과 눈을 맞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네이비실의 삼지창 문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에블린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야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그를 보내버리면 자신은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이삭 대위의 송별회를 겸한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본래라면
네이비실 특유의 거칠고 소란스러운 파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식당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이삭을 꼬마라 불렀던 마커스와 카일은 이제 그의 테이블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대신 어제 미군 대원들이 마치 성지 순례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들은 맥주잔 대신 물이 담긴 잔을 들고 와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혹은 대단하십니다. 같은 말을 건네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호기심은 없었다. 오직 살아있는 전설을 목격한 자의 경외심과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불편한 부끄러움만이 남아있었다. 이삭은 그 모든 어색한 존경을 훈련 첫날에 그 노골적인 경멸과 똑같은 평온한 표정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에블린은 식당의 가장 구석, 어두운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맥주잔이 부서져라 꽉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녀의 속은 이미 뒤집힐 대로 뒤집혀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서는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수천 번도 더 반복되며 그녀를 고문했다. 작동은 하는 건가? 그 말은 이제 그녀 자신의 영혼을 향한 저주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째서 저런 괴물 같은 남자의 면전에서, 아니, 저런 영웅의 면전에서 저런 추악한 말을 내뱉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강했던 만큼 그녀의 수치심은 뼈를 깎는 듯했다. 그때 그림자가 그녀의 테이블을 덮었다. 이삭이었다. 그가 물잔을 들고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괜찮습니까? 포스터 대위? 그의 낮은 목소리에 에블린은 어깨를 떨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고 떨리며 새어나왔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괜찮습니다. 이삭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에블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해합니다. 포스터 대위. 자부심은 강한 부대의 증거입니다. 그 자부심이 없었다면 네이비실은 지금의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도 역시 제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 관대함이 에블린에게는 어떤 매질보다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추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쏜 대령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두 사람,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게. 쏜 대령의 사무실. 그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책상에 기대섰다. 그는 방금 받은 듯한 붉은색 1급 비밀 도장이 찍힌 전문을 들고 있었다. 박 대위, 내일 자네가 떠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네. 쏜 대령은 에블린을 힐끗 보았다. 포스터 대위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전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자네의 훈장 기록을 보고 경악했네. 하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지. 왜 그런 영웅이 이런 단순한 교류 훈련 프로그램에 파견되었는가 하는 점 말일세. 이삭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의 고요한 동공이 처음으로 아주 옅게 흔들리는 것을 에블린은 보았다. 그것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차라리 깊은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인맥을 동원했네. 워싱턴의 국방부 인사를 들쑤시고 대한민국 합참에 내 친구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했지. 그리고 마침내 자네가 왜 여기에 정말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네. 쏜 대령은 전문을 천천히 읽어내렸다. 약 1년 전 동아프리카의 한 내전 지역,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파병된 대한민국 시설부대가 반군에게 포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장 가까이 있던 자네의 UDT 특임대팀이 긴급 투입되었지. 이삭은 눈을 감았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자네 팀은 반군의 포위를 뚫고 시설부대를 구출했지. 하지만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네는 명령을 거부했다. 에블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명령 거부.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죄였다. 상황 보고에 따르면 철수 경로상에 있던 작은 마을이 불타고 있었다고 하더군.
상부에서는 작전 지역 이탈 불가, 즉각 복귀를 명령했다. 하지만 자네는 무전기를 껐다. 그리고 혼자서 그 불타는 마을로 뛰어들었지. 쏜 대령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자네는 그곳에서 반군이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 숨겨둔 소규모 거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건물 전체에 설치된 급조 폭발물 EED도 자네는 혼자서 반군 3명을 처리하고 폭발물을 해체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울고 있던 12명의 아이들을 구해냈지. 자네가 마지막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건물이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군.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자네는 12명의 아이를 구했네. 박대위. 하지만 동시에 지휘관의 직접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지. 아군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독단적 행동이었고 자칫 엄청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어. 쏜 대령이 이삭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네는 영웅 훈장을 받는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 벌로 이 머나먼 곳의 교류 훈련에 좌천된 것이었고 쏜 대령은 전문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자네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체계적인 지휘 계통과 팀워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더군. 그래서 자네를 이곳 네이비실 훈련장으로 보낸 것이었어. 우리가 자네를 교정해주기를 바라면서. 아이러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조직의 명령보다 생명을 우선한 영웅에게 팀워크와 기강을 가르치라고 그를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웅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이 마지막 진실은 에블린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했던 상대가 단순히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나 전쟁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진짜 영웅 그 자체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남자에게 나는 에블린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댐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의자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한 인간의 숭고함에 대한 경외가 뒤섞인 영혼의 절규였다. 쏜 대령의 사무실은 에블린의 서럽고 처절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네이비실 교관으로서의 긍지는 산산조각나 재가 되어 흩날렸다. 나는 무슨 짓을, 나는 대체 뭘. 그녀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녀를 완전히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삭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눈에는 방금 들은 자신의 과거 때문인지 혹은 눈앞에서 우는 여자 때문인지 모를 옅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째서 나 같은 여자를. 에블린은 흐느꼈다. 어째서 참았어요. 내가 그런 끔찍한 말들을 당신에게 퍼부었을 때 왜 나를. 그녀는 차라리 그가 자신을 때리거나 욕하기를 바랐다. 이 침묵, 이 이해심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삭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깨끗한 전투복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눈높이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어서십시오, 포스터 대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에블린은 울음소리를 억지로 삼켰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후회하십니까? 에블린이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명령 불복종에 대해 물은 것이었다. 아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경력은,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경력은 아이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진리를 말하듯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했다. 그것은 그에게 토론이나 철학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이었다. 에블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삭의 진짜 강함.
그것은 7분을 넘는 폐활량도, 물고기 같은 수중 기동 능력도, 유령 같은 침투 기술도 아니었다. 그의 진짜 힘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신념, 그의 영혼의 핵이었다. 그에게는 타인의 평가나 모욕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지키려는 가치에 비하면 에블린의 조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무의미했던 것이다. 에블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쏜 대령의 부축을 받아 겨우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각 잡힌 자세로 이삭을 향해 경례를 했다. 박이삭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하고 흉측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녀는 그가 경례를 받아줄 때까지 그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이삭은 조용히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저에게도 역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포스터 대위. 그가 입을 열었다. 덕분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대위님과 대원들이 보여준 팀워크를 보며 제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더 많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저에게 부족했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였던 독단적 행동을 이곳에서의 배움과 연결시켰다. 그는 자신의 좌천마저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떠나는 날이 밝았다. 훈련장 활주로에는 비공식적인 환송식이 열렸다. 쏜 대령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의 모든 네이비실 대원들과 교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첫날, 그를 조롱했던 그 시끄러운 폭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무거운 존경심이 담긴 침묵만이 활주로를 가득 메웠다. 마커스와 카일이 맨 앞에 있었다. 그들은 밤새 잠을 설친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삭이 더플백 하나를 메고 그들의 앞을 지나갔다. 마커스가 그를 불렀다. 박 대위님, 그는 더 이상 꼬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조심히 가십시오. 당신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이삭은 그 손을 굳게 잡았다. 당신도 진짜입니다, 중사님.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삭은 도열한 대원들 사이를 걸어 수송기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존경. 에블린은 그 대열의 맨 뒤 멀찍이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수송기의 트랩에 오르기 전 이삭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에블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담긴 깊은 끄덕임이었다. 이삭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리고 그는 비행기 안으로 사라졌다. 수송기가 거대한 엔진음을 울리며 이륙했다. 비행기는 남해의 푸른 바다 위로 솟아올라 그가 온 곳의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쏜 대령이 에블린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우리는 한국 해군으로부터 문제아 한 명을 받아서 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 그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 문제아가 우리 모두를 산산조각 내버렸군.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군인으로 다시 조립해놓고 떠났어. 에블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삭이 바다에서 배웠다고 했던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저 바다는 훈련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깊이를 가진 한 영웅의 바다였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거대한 실내 훈련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이삭의 그것과 닮은 조용하고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저 작은 거인이 남기고 간 유산은 이제 이 훈련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박이삭 대위가 떠난 다음 날, 연합훈련센터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 거대했던 훈련시설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했다. 훈련생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도, 교관들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 위에 박이삭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막이 한 겹 씌워진 듯했다. 특히 거대한 실내 훈련장은 이제 네이비실 대원들에게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의 자부심이 넘치는 무대가 아니었다. 이곳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난 굴욕의 현장이자 동시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짜를 목격한 성지가 되었다. 에블린 포스터 대위는 그날의 훈련이 모두 끝난 심야 홀로 그곳을 찾았다. 아무도 없는 훈련장.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했지만 에블린의 눈에는 그 물이 칠흑처럼 어둡고 깊어 보였다. 그녀는 풀 가장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습기를 머금은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그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 아들을 낳아줄 수도 있는데 그거 제대로 작동은 하는 건가? 그 기억이 떠오르자 에블린은 위산이 역류하는 듯한 헛구역질을 참으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기 전날 밤 그의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보여준 이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의 숭고함,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 자신이 퍼부었던 저열한 모욕.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그의 고요한 눈을 평생 잊을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풀의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이것은 그의 바다였다. 자신은 이 물의 표면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 그는 이 물의 가장 깊은 심연을 유영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대위님.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에블린은 어깨를 떨었다. 돌아보니 마커스와 카일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훈련 첫날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깊은 상념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그 거대했던 덩치들이 왜소해 보였다. 그가 그립군. 마커스가 툭 내뱉듯이 말했다. 카일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립다고? 난 아직도 그가 무서워. 어젯밤 꿈에 나왔어. 그가 그저 물속에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군. 아무 말도 없이. 마커스는 풀사이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오늘 아침 거울을 봤어. 내 이 빌어먹을 근육들이 전부 쓰레기처럼 느껴지더군. 텅 빈 껍데기야. 저 꼬마, 아니, 저 대위님 앞에서 나는 그저 덩치만 큰 어린애였어. 그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싹트고 있었다. 에블린이 수면에서 눈을 떼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울고 있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래, 우리는 어린애였어. 자존심에 눈이 멀어 진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바보들이었지. 그녀가 일어섰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그 겸손이라는 훈련 말이야. 같은 시각, 로버트손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번 합동훈련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째 첫 문장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타자기에 손을 얹었다. 파견 장교 박이삭 대위, 훈련 부적함 및 독단적 행동. 그는 실소를 터뜨리며 문장 전체를 지웠다. 다시 썼다. 박이삭 대위는 본 훈련장의 모든 수중 전술 및 대테러 시뮬레이션에서 현역 교관 및 정예 대원들을 압도하는 기량을 필요. 이것도 아니었다. 사실을 썼지만 너무 자신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결국 극도로 절제되고 외교적인 문장을 선택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박이삭 대위는 이번 교류 훈련을 통해 양국 특수전 부대의 전술적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 특히 그의 독창적인 수중 침투 방식과 인명 구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본 훈련소의 교관 및 훈련생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향후 네이비실의 전술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 영감. 그는 충격과 공포 대신 그 단어를 선택했다. 보고서를 전송한 직후 그는 보안 전화를 들었다. 국방성 본부의 전술개발 부서였다. 쏜 대령이다. 다음 반기 교관 교육 커리큘럼에 새로운 과정을 하나 추가해야겠네. 과정명은 S의 그림자, Shadow of S. 한국군 특수작전 부대의 작전 사례 연구다. 아니, 이론이 아니야. 정신교육에 가깝지. 제군, 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온 것 같군. 시간이 흘렀다. 박이삭 대위가 떠나고 수개월이 지났다. 훈련장에는 새로운 기수의 네이비실 훈련생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여전히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실내 훈련장에서 한 신참 훈련생이 다른 아시아 동맹국에서 파견된 작은 장교를 힐끗 보고 옆 동료에게 킥킥거렸다. 어이, 저 친구 좀 봐. 저런 꼬마도 총을 쏠 수 있나? 방아쇠의 손가락은 닿으려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커스, 타이탄, 콜먼 중사였다. 신참 훈련생들은 교관의 등장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예상했던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신참 훈련생의 눈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을 울릴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웠다. 방금 뭐라고 했나, 훈련생?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중사님. 농담?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신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팔뚝 굵기로도 판단하지 않아. 그는 신참 훈련생의 어깨를 마치 산이 짓누르듯 무겁게 잡았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으로 판단한다. 그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지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자네 박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아마 없을 테지. 마커스는 풀을 힐끗 바라보았다. 앉아, 훈련생. 지금부터 내가 평생 들었던 어떤 전투 이야기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지. 아주 작고 아주 조용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에블린 대위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남기고 간 씨앗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아동보호시설. 박이삭 대위가 휴가를 맞아 그곳을 찾았다. 전투복도, 계급장도 없는 그저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그였다. 그는 덴마루에 앉아 조용히 부서진 나무 로봇 장난감을 고치고 있었다. 5살 배기 여자아이가 그가 신기한 듯 곁에 쪼그려 앉아 물었다. 아저씨, 응. 그는 장난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저씨, 군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삼촌은 군인 아저씨들은 다 무섭다고 했는데. 이삭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마루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가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가 훈련장에서 보았던 거대한 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시원한 진짜 바다였다. 그는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려 수리를 마친 로봇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무서운 건 군인이 아니란다. 그의 목소리가 소금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정말로 무서운 건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마음이란다. 다시 연합훈련센터의 밤. 에블린은 여전히 그 거대한 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날의 기억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 수치심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그녀를 저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는 오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겸손의 감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날 자신이 내뱉었던 가장 추악한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거 제대로 작동은 하는 건가? 그녀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작동하고도 남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 그의 심장, 그의 영혼, 그것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고 뜨거운 것이었어. 깊은 물은 여전히 고요했다. 마치 그 남자처럼.
그리고 그 물은 그들이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무게와 힘을 품고 있었다. 그가 다녀간 이후 이 훈련장의 누구도 다시는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는 것을 강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